안녕하세요. 어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한병철 철학자의 고통 없는 사회입니다. 제가 고통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고1 때 왼쪽 눈 망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였어요. 당시에 망막 치료는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했는데 그때 의학분업으로 치료가 6개월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왼쪽 눈이라 큰 불편감은 없었는데 어릴 때라 그런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고3 여름방학에 이색적인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토요일에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갑자기 눈꺼풀이 안 다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목이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는 목이 이제 뒤로 꺾이고 입이 뒤틀려 버려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쓰러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 뒤로도 갑자기 찾아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최근 10년간은 4번의 수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폐는 기흉이 자꾸 재발을 해서 2번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신체의 통증이 제 자신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도망가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도망가지 못하고 고통과 마주해야 하는 일이 자꾸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저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고 계속 제가 겪는 고통을 달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철 철학자의 고통 없는 사회를 읽으며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려 하는데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고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에른스트 융어의 이 구절은 사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고통과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폭로한다. 고통은 암호다. 고통에는 각각의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가 담겨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 비판은 고통을 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고통을 오로지 의학에만 맡길 때 우리는 고통의 기호로서 갖는 성질을 놓치게 된다. 오늘날 고통 경험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고통이 무의미한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고통 앞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줄 의미 연관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는 기술을 완전히 상실했다. 고통이 오로지 의학과 약학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이 되면서 고통 처리의 문화 프로그램이 파괴되었다. 이제 고통은 진통제로 제거해야 하는 무의미한 질병이다. 그저 육체적 고통에 지나지 않는 고통은 상징적 질서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고통은 한 사람의 내령 안에 들어있는 차단을 표시하는 증상이다. 환자는 차단으로 인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시민성 고통은 파묻히고 억압된 말의 표현이다. 말이 사물화된 것이다. 치료의 핵심은 환자가 이 언어 차단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환자의 이야기가 다시 흐르게 하는 데 있다. 고통을 그것, 끔찍한 그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과거도 미래도 없이 몸의 언어 없는 현재에만 머무르게 된다. 오늘날 고통은 오로지 육체적이기만 한 고통으로 사물화되었다. 고통의 의미 상실은 생물학적 과정으로 축소된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를 상실했음을 암시한다. 고통의 의미를 지니려면 삶의 의미 지평 안으로 편입시키는 서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 더는 이야기하지 않는 의미를 상실한 벌거벗은 삶 속에서만 고통의 의미를 상실한다. 사유 이미지에서 베냐민은
어떤 치유하는 손들에 대해 말하는데 드물게도 이 손들을 만나게 되면 마치 그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야기는 치유의 힘을 발산한다. 아이가 아프다. 엄마는 아이를 침대에 누이고 그 곁에 앉는다. 이어서 엄마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베냐민은 치료가 시작될 때 환자가 의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미 치유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베냐민은 병이 충분히 멀리 이야기의 흐름에 실려 하구에 닿을 때까지 흐르게 할 수 있다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묻는다. 고통은 처음에 이야기의 흐름을 가로막는 둑이다. 하지만 이 둑은 이야기의 물살이 충분히 강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행복한 망각의 바다로 휩쓸어 간다면 무너진다. 아픈 아이를 쓰다듬는 엄마의 손은 이야기가 흘러갈 강바닥을 만들어준다. 그러나 고통은 이야기의 흐름을 가로막는 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 자체가 이야기의 강물을 불어나게 하여 이 강물이 고통을 휩쓸어가게 만든다. 고통이 비로소 이야기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때만 고통은 실제로 배를 타고 운행할 수 있는 강, 인간을 바다로 이끌어주는 마르지 않는 물을 지닌 강이 된다. 융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통의 선명한 그림자는 지워졌지만 그 대신 산란하는 빛이 공간을 채운다. 오늘날 자해하는 태도가 급증하고 있다. 자상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번지고 있다. 자신의 몸에 낸 깊게 베인 상처를 찍은 사진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런 사진들은 누구나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자기 자신을 짐으로 짊어지고 있는 나르시시즘이 지배하는 사회를 보여준다. 자상은 이런 자아의 짐을 내던지고 자신으로부터 파괴적인 내적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가망 없는 시도다. 이 새로운 고통의 사진들은 셀카의 피 흐르는 뒷면이다. 우리는 이 치유의 원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치유하는 돌봄을 어루만짐과 말걸기의 느낌으로 경험하는 일이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다. 우리는 고독과 고립이 증가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나르시시즘과 자기중심주의가 고독과 고립을 첨예화한다. 경쟁이 심화되고 연대와 공감이 약해지는 것 또한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고독이 가까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에는 증폭기처럼 작용한다. 아마도 만성적인 고통이나 자신에게 가한 자상은 모두 온전과 가까움, 나아가 사랑을 갈구하는 몸의 외침일 것이며 오늘날 접촉이 드물어졌음을 웅변하는 경고일 것이다. 치유하는 타자의 손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 어떤 진통제도 저 치유의 원상을 대신하지 못한다. 만성적 고통의 병인은 다양하다. 사회관계에서의 불화, 뒤틀림, 경직은 만성적 고통을 일으키거나 강화한다. 만성적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사회가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만성적 고통은 의미를 상실한 우리 사회를, 우리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시대를 반영한다. 이런 사회와 시대 안에서 삶은 벌거벗은 생존이 되었다. 진통제나 마음 연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것들은 그저 고통의 사회문화적인 원인을 가릴 뿐이다. 니체도 우리 시대의 사회를 진통사회라고 부를 것이다. 진통사회의 특징은 생애 감정이 매우 빈약해졌다는 것이다. 삶은 약화되어 안락한 생존이 된다. 건강이 새로운 여신으로 등극한다. 니체는 극단적인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는 비극적인 것이 삶으로부터 사라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솟구치는 생과 힘의 감정인 광란 안에서는 고통조차도 흥분제 역할을 하는데 내가 비극적 감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광란의 심리학이었다. 사회의 전반적인 마취화는 고통의 시약을 모조리 소멸시킨다. 마취는 고통의 미학을 몰아낸다. 진통사회에서 우리는 고통이 이야기하고 노래하게 만드는 방법, 고통을 언어화하고 서사로 이끄는 방법,
아름다운 가상으로 고통을 덮고 속여 넘기는 방법을 완전히 잊고 만다. 오늘날 고통은 미적 상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고통은 의학기술의 문제로 바뀌어 탈언어화된다. 이야기와 상상보다 진통제가 먼저 작용하여 이야기와 상상을 잠재운다. 처방된 만성마취는 정신적인 둔감함을 낳는다. 고통은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된다. 진통사회에서 고통은 더 이상 인간을 바다로 이끌어주는 배를 타고 운행할 수 있는 강, 이야기의 강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은 인간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고통 없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행복이 영구히 지속되는 고통 없는 삶은 더 이상 인간적인 삶이 아닐 것이다. 삶의 부정성을 억압하고 내쫓는 삶은 스스로를 제거한다. 죽음과 고통은 서로 뗄 수 없다. 고통 속에서 죽음이 선취된다. 모든 고통을 제거하려는 자는 죽음 또한 없애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과 고통이 없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좀비의 삶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철폐한다. 인간은 불멸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삶을 그 대가로 치러야 할 것이다. 죽음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어둠을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빛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빛에 이끌려 타죽는 나방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다 하더라도 살아있지 않는 존재, 좀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21세기 초에 전 세계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긍정심리학 또한 인간에게서 고통을 제거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이 책에서 제시했던 에른스트 융어의 질문으로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은 고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